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폭락이 저번주에 있었죠. 그래서 주제를 긴급 시황점검이라 그래서 이 폭락 흐름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다시 폭락으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폭락은 항상 장기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건 항상 살릴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진 걸로 버티면 되는 거고, 만약 현금이 있다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폭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경험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이제 이 경험들, 회원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보면서 18년도 10월 달에 폭락이 있었고요. 19년도 자 5월부터 자 7월 8월까지 이어지는 7월달 8월달에 이제 폭락이 있었죠. 이때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모리님 계좌를 가지고 나왔어요. 18년도 10월 달에 폭락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모리님 계좌를 참고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 회원분들 계좌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모리님 거 계좌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수익이 더 났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리님 계좌가 수익이 좀 덜 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오히려 출금을 잡아서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이 살짝 들어올 때 이제 출금을 잡아서 오히려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모리님이 이때가 이 까만색 동그라미 그렸던 이 구간이 어디에요? 10월 달에 폭락이 나오기 전인 자 9월이란 말이에요. 18년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계좌를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찍혀 있죠. 마이너스 94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94만원이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폭락이 왔죠. 자, 폭락 구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0% 그 한 달에 이제 마이너스 20%가 찍혔어요. 자 계좌 손실은 이제 뭐 1300만원 거의 계좌로 보면 마이너스 20% 가까이 찍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등 구간인 4개월 5개월 동안을 보면 이제 10월 달에 폭락한 거에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되돌리는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폭락을 다 되돌린 것도 아니고 한 절반이나 되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는 어때요? 자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죠.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계좌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을까? 자,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폭락의 끝이 어딜지는 몰라요. 어딜지는 모르지만 이때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대응한다고 더 빠질지도 모르니까 현금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이 손실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폭락이 나오게 되면.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폭락 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진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뭐가 강한 게 들어올지를 모르단 말이에요. 어떤 섹터, 이게 전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 더 강한 섹터가 뭐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때 대응을 할 때는 밸류를 놓고 대응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사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요. 결국은 이 폭락했던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되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 종목들이 한 20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우리는 자 추려서 몇 개를 산단 말이에요. 뭐 200개를 사든 뭐 100개를 사든 50개를 사든 뭐 이렇게 사요, 추려서. 그런데 이 중에 2000개 전부 중에서 지수라는 거는 이 전부의 평균을 낸 거잖아요, 평균. 자, 버블이라고 생각되는 거 빼고 사고, 또 지금 뭐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거 빼고 사고, 또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던가 무슨 매력이 있어도 지금 시장에 따라서 뭐 금리에 따라서 무슨 지금 성장 섹터가 비중이 뭐 성장 섹터가 부각받을 거다, 뭐 가치주 섹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업황을 분석을 해서 추려가지고 골고루 담아놓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력이 뭐냐면 상위 20%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20% 30%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추리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뭐 과반수 이상 뭐 70% 80% 이상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누구나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만 빼도 계좌는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기업들은 못 올라오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테마라든가 어떤 버블이 껴있던 애들도 무너지면 못 올라오고, 그런 애들을 빼고 우리는 편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상승이 요거밖에 안 나와도 계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운이 좀 따른다거나 선택을 되게 잘해서 포트폴리오가 더 건전하고 반등이 빨리 들어오는 부분에 속해 있다 그러면 회복은 당연히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폭락이 나오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시간을 흘리면 됩니다. 자, 이거를 회복된 거는 딱 한 5개월 걸렸네요. 2018년도 10월 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 10월 폭락 흐름 후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대응을 얼마나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뭐고 좋았던 부분들이 뭘까. 우린 데이터에 있으니까 회원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서 그때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때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때 데이터들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9년 5월 달에 또 미중 무역 분쟁,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 그리고 7월 8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노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단기 폭락이 있었는데 이때도 하락폭이 꽤 됐죠. 이 이후의 흐름을 보자고요.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구간이 이제 5월 달에 빠지기 전 시점. 그러니까 5월 달 종가를 보면 되겠죠. 5월 달 종가를 보면 자 누적 손익이 60만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일날은 뭐 이제 한 8%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되겠네. 이건 좀 4월 달부터 봤어야 되는데 한 달치 걸 먼저 갖고 왔구나. 그리고 나서 어때요? 8월 달에 폭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5월, 6월, 7월, 8월. 8월 달에는 폭락이 나왔다가 그 달에 많이 회복을 해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조금 찍혀 있는 거. 원래 이때 마이너스 10% 이상 찍혀 있었죠. 자, 7월 달에도 마이너스 9.3%, 8월 달에도 마이너스 10% 이상 찍혀 있다가 그 달에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폭락 오고 그 폭락 부분이 V자 반등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딱 돌아서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서 손익 부분이 63만원이 찍혀있던 게 7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플러스 계좌 플러스 10% 정도가 더 늘어났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초록색 동그라미 구간이 여기랑 이꼬르고, 자,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 구간이 여기랑 이꼬르고, 빨간색 이제 반등 돌았던 구간은 어때요? 보면은 반등을 한 절반밖에 안 돌았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왔지만 이때부터 이제 대형주 장세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중소형주는 이때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밀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가 거의 뭐 올라온 게 없이 IT 섹터만 올라왔으니까 이때 더 밀린 거고, 우리는 IT 섹터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비중을 좀 채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이 좀 더 빨랐던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폭락을 두들겨 맞고 폭락의 절반밖에 못 메웠는데 계산은 어때요? 플러스 10%가 늘어나잖아요. 이 폭락이, 이 하락이 들어오기 전보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폭락이 올 때마다 이게 지나갈 때마다 계산은 플러스 10%, 뭐 20%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쌓여간다고요. 결론을 지금 놓고 보면 이게 이때 회원분들 거의 전부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좌가. 왜 이렇게 될까요? 비중을 분산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치가 입혀주고 수익률이 쌓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쌓여가는데 한 번에 이렇게 쌓여가는 게 아니고 시작 시점이 있으면 자, 수익이 났다 마이너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익이 났다 마이너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계속 수익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면 이제 수익률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액티브 투자를 하니까.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지수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수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수보다 약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왜냐면 이 지수라는 건 전체 평균이란 말이에요. 전체 평균. 여기에서
50%는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고요. 하위 50%는 충분히 배제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중을 압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만 분산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걸 이걸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18년도 10월달도 그렇고 19년도 뭐 5월에서 8월달도 그렇고. 자, 폭락이 끝난 다음에 대충 한 4개월 5개월 되면 계좌 수익률은 다시 쌓이는 구간으로 돌아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런데 10월달에 폭락이 오고 9월달에 폭락이 온 다음에 2018년도 10월달에 폭락이 오고 19년도 8월달에 폭락이 온 다음에 회복 구간을 보니까 회복은 어때요? 이 처음 자리로 아직 돌아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수 수익률은 어때요? 지수 위치는 어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년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깼네요. 10월 저점을 깬 구간이에요. 그러면 18년도 10월 계좌 흐름하고 지금 20년도 2월 계좌 흐름, 이때 계좌 수익률하고 이때 계좌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이 만약에 2018년도 10월달보다 계좌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체크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회원분들 계좌들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조정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게 턴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급격하게 쌓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믿고 넌 뭐 그때 이걸 해서 틀렸네, 8월달 10월달에 샀어야 됐네, 폭락이 왔을 때 샀어야지, 그게 뭐 떨어지기 직전에 사가지고 채워놓고 그 손실을 확대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타이밍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게 싸다 비싸다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장기적인 타이밍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걸 사면 결국은 제 가치까지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왜곡 흐름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분들한테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믿으라는 거예요. 2018년도 10월 달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엄청나게 동요를 많이 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18년도 10월 달 폭락도 경험하고 19년도 8월 달 폭락도 경험하고 하니까 요번에 폭락이 나왔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멘탈이 다르다고.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회원분들 말고 지금 유튜브만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투자 경험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면 이런 폭락장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항상 기회로 보이게 돼요.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폭락이라는 거는 시장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폭락이라는 거는 이게 시장 가치가 진짜 떨어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뭐 감정이 들게 되면 가치에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락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 대부분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내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어때요? 항상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99%는 폭락이 오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 폭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한 3개월 5개월 후를 보면 이때 샀던 돈은 거의 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분산해서 뭘 사두면 3개월 5개월 후에는 항상 수익이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라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폭락이라는 게 오는데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반등 회복이 빠를 것이고, 기업 가치가 뭐 진짜 많이 떨어져 전 세계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회복은 당연히 조금 더 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놓고 폭락이 오면 그냥 항상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가치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포스러운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 자리는 항상 단기 바닥이든 장기 바닥이든 만들어준다. 18년도 10월 구간과 지금 지수는 어때요? 보면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내 계좌는 18년도 10월 달보다 견조하잖아요. 이때랑 비교해보면 수익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지수 수익률을 이기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거치고 나면 수익률은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 가치가 입혀지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이 시간 가치는 계좌에 계속 쌓여갑니다. 그렇게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냥 투자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20년 1월, 2월 폭락 후에는 또 다를까? 매번 확인시켜 줄 거다. 데이터를 믿고 전진을 하자. 제가 원래 올해 초에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자, IT가 2020년 자 1월에서 2월 중순까지는 좋을 것 같다. 자, 좋을 이유는 이제 막 설명을 드렸었죠. 특별한 리스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까지 만약에 흐름이 좋으면 3월부터는 상장 폐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를 또 기회로 해서 자 1, 2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 2300을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면 여기서 현금줄을 만들어 놓고, 자 3월 달에 좀 조정받고 뭐하고 하면 한 4월, 5월 달에 이걸 다 채워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 코로나라는 갑자기 돌발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자, 질병 이슈가 발생하면서 1, 2월 달에 장흐름이 좋은 것 같다가 막판에 밀려버리고, 2월 달에도 다 회복되는 것 같다가 막판에 밀려버리고, 이런 흐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코로나라는 악재 요인이 반영이 될 때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 같다가 우리나라 확진자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다가 확진자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중국에서 잡혀가는 흐름이 보이니까 중국 증시는 급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라는 뭐 어떤 집단,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퍼진 거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포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공포감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또 이제 단기 폭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을 이때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심리적인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 전해를 하나씩 돌아놓고 보면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 이란 사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이란에 누구를 죽이면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조정 구간에 대응을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을 만들고 막 그런 대응을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철저히 소외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폭락은 두들겨 맞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큰 상승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소외가 되면 굉장히 요거를 메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폭락 같은 거는 두들겨 맞아도 됩니다. 결국은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결국은 지수는 우상향하니까. 하락은 두들겨 맞아도 돼요. 결국은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 상승은 어때요? 상승이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여기에서 소외가 돼버리면 어때요? 요 자리는 다시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현금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버리면 이 자리는 영원히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영원히 안 오면 이때 현금을 만든 사람들은 어때요? 철저히 소외가 되는 거죠. 이 지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쫓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장은 놓쳐도 돼요. 버블장이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 상승이 이렇게 가다가 버블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여기에서 현금만도 여기에서 좀 많이 팔아가지고 이거는 상승을 놓쳐도 된다고요. 결국은 회귀해갖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담아갖고 또 끌고 가면 되니까 요거는 놓쳐도 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가치를 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상승을 놓치면 이 수익률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락은 맞아도 되는데 이제 밸류를 동반한 상승장에 나오면 그 상승 구간을 놓치게 되면 평생 그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 요런 거는 됐고, 자, 지금 그래서 어떤 흐름인데를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50포인트 구간이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 구간과 밸류가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닥을 잡을 때는 자산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BR 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자, PER을 이때는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PER이라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기업들의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밸류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PBR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 자산이 100조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10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퍼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조를 벌다가 갑자기 1조를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논하고 시장 밸류를 이제 보통 체크를 할 때는 자산 밸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PBR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50포인트 밑에가 이제 0.8포인트, 이제 0.8배 미만 뭐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0.8배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이제 뭐 2050포인트예요. 코스피 2050포인트. 이때가 언제냐?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란 말이에요. 이제 18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반등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기 전에는 어때요?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야,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야, 1500포인트 간다. 지수 1500포인트 간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미치면. 근데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진짜 금융위기가 오지 않고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냥 이때 대응을 안 해줘도 무조건 V자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악재 요인이 해소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매물은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쉽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은 이제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리스크가 이만큼 과하지 않은데 과하게 시장에 빠지면 반영도 굉장히 빨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보면 시장은 뭐 밸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 지금은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융위기 바닥 구간과 밸류가 비슷해.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밸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피 주도 섹터는 IT가 이미 잡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기본 산업재해 사이클이 4차 산업으로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산업재해 쪽에서 굉장히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강 섹터라든가 뭐 그 과거에 있던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죠. 엄청 저평가인데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주가에 다 반영해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되게 과한 것 같고요. 지금 주도 섹터 IT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업황이 계속 좋아요. 좋게 잡힌단 말이에요. 미래 업황이. 미래 업황이 좋게 잡히니까 어때요? 지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도 IT 섹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수는 18년도 10월 저점 구간을 하회를 했는데 IT 섹터는 18년 10월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다. 요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이제 주도 섹터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담아가야 될 건 뭐냐? 외인들이 IT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고 장기적으로는 요걸 이제 다시 모아갈 구간이 온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단기 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IT는 일단 피하자.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건 피하고 헬스케어를 사자. 지금 폭락이 나올 때 보니까 어때요? 단기 폭락이 나오고 보니까 IT 쪽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헬스케어 쪽이 덜 빠지고. 왜 그럴까요? IT 쪽은 어때요? 밸류가 그동안 미리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던 흐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팔고 싶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수익 중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IT 섹터도 이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올라갔던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은 좀 잘 없어요. 이건 이제 후발주들만 볼 개념이 있고 반도체는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는 뭐 후발주들 얘네들만 좀 볼 자리가 있고 나머지들은 들 내려왔어요. 근데 안 내려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살 자리가 많이 없어. 근데 디스플레이라든가 5G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다가 반도체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조금 덜 움직였던 얘네들 쪽에서는 지금 신규 편입 자리들이 좀 보여요. IT는 자 5G 뭐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등등 뭐 요쪽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반도체랑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후발주들은 지금 편입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신규 편입을 보는 자리는 저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보여지는 구간을 신규 편입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올라갈 거라는 게 아니고 요거 먹기에는 좀 다른 섹터보다는 매력이 떨어지는 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 섹터 중에 지금 제일 매력 있는 게 저는 디스플레이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디스플레이 쪽이 자 중국에서 공장을 멈추고 뭐하고 하면서 공장 중단을 공장을 멈추고 뭐하고 하면서 중국의 수주가 잡혀있던 물량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계 쪽이 굉장히 좀 노이즈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인한 노이즈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거죠. 밸류 체크를 해보면 싼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래 업황을 보면 뭐 대형 OLED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 성장을 하는데 이제 뭐 소니도 만들고 뭐 하면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LG 관련된 애들은 뭐 거의 올라간 게 없고 OLED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주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뭐 대형 OLED 이제 LG 관련주들보다 밸류가 좀 떨어져요. 밸류 매력이.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못 오른 걔네들이 밸류 매력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하면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전자장비 기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튀어 있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이 새로 진행이 되려는 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엮여 있단 말이에요. 요 기업들은 지금 이 성장 모멘텀을 하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주가에 반영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면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IT 섹터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신규 편입을 해갈 수 있는 구간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 이런 거 내릴 필요가 없겠죠. 새로 살 자리가 없는 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죠. 업황이라는 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IT인데 요 중에 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폭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IT 섹터가 왜 주도 섹터인지는 과거 저점보다 지금 주가 위치가 훨씬 높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하다는 거죠. 강한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봐야죠. 주가가 강하면 지수보다 이 섹터군이 강하면 강한데 이게 그럼 주도 섹터란 소리인데 이게 지금 버블 국면에 있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IT 섹터는 지금 버블 국면이 아니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 사기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편입할 자리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아직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또 밀렸으니까 삼바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바닥권에서 100% 이상 튀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바닥에서 보면 뭐 35,000원 이 구간대에서 보면 거의 100%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그런 구간이 잡히고 있는 거죠. 거의 뭐 바닥 탈피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러면 중소형주들 올라오면 자, 이 헬스케어 쪽에서도 지금 주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쪽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IT, 헬스케어 쪽에서 비중을 맞춰놨기 때문에 뭐가 움직이든지 간에 계좌 수익률이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헬스케어 아니면 IT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헬스케어랑 IT 중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왜? 지금 시점을 보면 금리 인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는 흐름들이 보여요. 자,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다 부동산으로 갔다면 이제 근데 부동산이 규제를 많이 내놓고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이 좋아져야 들어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안 들어와요.
자, 부동산도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2018년도 뭐 19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서 이 유동성이 이거 따라다니는 거지. 이 부동산이 침체 국면에 있었으면 안 들어온다고요. 지금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올라와 있으면 이제 이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왜 자꾸 계속 움직일까요?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 유동성이 여가 다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데 더 비싸지고 더 비싸지고 하는 거라고. 나중에 이게 터지게 될 때 요런 게 그래서 유동성을 항상 작살나는 거예요.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리 같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성장 섹터를 봐야 된다. 지금 성장 모멘텀이 잡혀 있고, 자, 이익 확장이 보여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자,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중소형주 추세 전환 흐름이 나오면 이제 계좌 수익률은 폭발할 거다. 지금 기존에 보면 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자,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이 절반까지밖에 못 메워졌단 말이에요. 요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계좌 수익률이 뭐 하락할 때 많이 빠졌다 올라갈 때 플러스 10% 이렇게씩 쌓인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올 때. 근데 요번에는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V자로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나 뭐 다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나 어떻게 되거나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런 흐름들이 나오면 중소형주 비중이 우리는 90% 이상이에요. 종목수를 굉장히 잘게 쪼개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많이 갖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해도 계좌 건전성은 맞춰갈 수 있으니까. 자, 중소형주가 바닥이 확인이 되면 월 막 15% 20% 막 이렇게 찍히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올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회원방송에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19년도 8월달이 저점이에요. 지금 많이 빠졌지만 이 저점이랑 한참 차이가 있죠. 아마 이 자리는 맞춰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소형주는 어때요? 자, 2019년도 8월달 저점을 깨졌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대형주가 쌀까요? 중소형주가 쌀까요? 중소형주가 훨씬 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결국 올라갈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IT 섹터를 놓고 봐도 이게 주도 섹터인데 중소형주가 많이 싸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비교해보면 같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같은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중소형주들이 훨씬 밸류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약한 흐름이 앞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중기적으로 보면 뭐 6개월, 1년 보면 6개월에서 한 2년 보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약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IT 주도 섹터가 확인되는 시점이 보면 요 자리를 넘어간 장기 바닥이 이제 거의 확인된 밸류인데, 저는 이제 밸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IT가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신호를 준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어때요? 자, 2차 전지 이게 확인을 준 게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었죠. 보통 먼저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대형주 장세가 진행이 되면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되면 요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조정이 충분히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단기 폭락도 나오고 뭐하고 했으니까 요런 걸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강한 흐름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으니까 계좌 수익률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9년도 7, 8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 때문에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는 자, 19년도 8월 이전에를 놓고 보면 19년도 7월 8월 이전에를 놓고 보면 디커플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이때를 놓고 보면 10월달에 우리나라가 먼저 18년도 10월달에 폭락을 맞았고요. 자, 중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덜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도 12월달에 폭락을 맞을 때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12월달에 덜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등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약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다시 나오면서 중국은 4월달에 미리 빠져갖고 노이즈가 이제 덜 나온 거고, 반등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4월달부터 더 많이 4월달부터 빠진 거고, 우리나라는 4월달에 많이 거의 안 빠진 이유가 중국보다 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안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빠지고 7, 8월달에 이제 이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일본 수출 규제라는 리스크가 거의 한국에, 이건 이제 어차피 이게 만약에 진짜 리스크가 되면 전 세계 밸류체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노이즈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준 거죠. 심리적인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업에는 타격이 뭐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지나갔죠. 근데 주가는, 그러니까 뭐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요런 리스크들이 진짜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입혀졌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어때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보면 리스크들이 거의 안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다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고, 요 부분은 그냥 조정 국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장기적인 하락 신호냐, 요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밸류를 놓고 보면 5년 평균 밸류까지 내려왔어요. 퍼 한 16배 정도 내려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내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뭐 저평가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해봐도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의 흐름이 뭐냐면, 보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 최근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슈로 폭락을 맞을 때 미국이 어때요? 자, 미리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단기 폭락이 크게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별로 올라간 부분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또 정부가 대응을 잘해줬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슈가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그 윗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이 악재가 만들어지기 전 자리까지 올라왔다고요. 이게 이제 부양책의 힘이죠. 뭐 금리 낮추고 뭐 이것저것 막 부양책을 막 내놨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고, 그러다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함께 좀 빠지는 흐름처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이 이슈는 거의 끝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2019년도 7월 8월 달에 요 노이즈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저평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일본 수출 규제 이 리스크가 한국에만 리스크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다. 리스크로 입혀져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리스크가 없어요. 진짜 뭐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만 빠져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밖에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엄청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미국 증시는 2019년도 11월쯤에 이미 추세 전환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 이 노이즈를 다 벗겨냈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의 노이즈를 다 벗겨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노이즈를 아직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규 노이즈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한국 증시가 훨씬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 증시랑의 노이즈가 이 까만 선 구간이 자 괴리율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 요 위에 있죠. 한국은 어때요? 한참 밑에 있죠. 이 괴리율이 미국은 올라가더라도 세게 못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든지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면 한국 증시는 올라가서 이 괴리율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럼 뭔 말이냐면 디커플링이 발생한 부분들이, 자 일본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메워지는 흐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9년도 8월 저점 지켜주고 추세 전환 보여주면 이제 상승장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코스피는 여기에서 살짝 터치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하면, 아직은 장기 바닥 시그널이 안 나왔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2300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이 과거 이제 2019년도 8월달 이 저점이 이제 확실하게 장기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년도 8월 저점을 지켜주고 지수 저점을 지켜주고 추세 전환이 확인되면 장기 상승장 시작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한 2, 3년에 저는 상승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반도체라든가 IT 업황.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호황이 진행이 되는 거고, 자,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호황이 진행이 되고, 2025년쯤 되면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요런저런 모멘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앞으로 2, 3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진짜로 산업 흐름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모멘텀들이 입혀질 구간들이 왔다. 거의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버블을 한번 만들든 아니면 완만하게 가든. 그래서 요 저점을 지켜주는 구간이 오면 진짜 좋은 장이 올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지켜주고 요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 8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저는 코스닥도 장기 바닥 시그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요 정도까지가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점검하고 하는 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는 걸 예측하는 부분이죠. 근데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폭락 지나가고 올라갈 거지. 근데,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거냐? 물론 저는 다음 주쯤 되면은 단기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V자로 올라갈 거냐, 다지고 갈 거냐,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될까? 요걸 지금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더 빠질까 덜 빠질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든 덜 빠지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럼 반등이 나올 때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갈까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에 대한 거,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고 덜 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용을 털고 가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뭐 하방을 잡고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공매도 금지 같은 거 한번 한시적으로 딱 해주면 바로 반등이 나오겠죠. 정부에서 그렇게 개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냅두고 그냥 뭐 신용 뭐 좀 털고 가든가. 신용을 털고 가면 상승 탄력이 더 커질 테니까 오히려 전 더 좋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지면 어때? 우린 신용이 없는데.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흐름일 거냐라는 거 고민을 하고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IT, 헬스케어. 자, 우리는 이걸 이제 비중을 70%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치주 섹터. 이거는 장기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모아갈 섹터고, 지금 바로 움직일 거는 얘네들 중에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전에는 18년도 10월이나 19년도 8월 달에 폭락이 나오고 했을 때는 IT에만 70% 비중을 두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5G 뭐 모듈 뭐 반도체 뭐 등등등 해서 그쪽의 비중을 요만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 50%, 60%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은 어때요? IT 비중을 오히려 줄여서 헬스케어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IT, 헬스케어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일 거 아니냐.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폭락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어때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수익률이 훨씬 좋겠죠. 가장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IT 섹터는 아직도 밸류 매력이 있고 상승이 나온 게 있으니까 IT 섹터가 먼저 움직일지 헬스케어가 먼저 움직일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럼 둘 다 사면 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요거는 의미가 없다.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황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이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장기적인 반성으로 분석하는 것도 이게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시장은 영원히 상승해요. 그럼 이 상승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는데 이게 흔들고 갈지 그냥 갈지만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영원히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보면 영원히 올라갔잖아요. 지수는. 전세계 경제는 영원히 상승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이 전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흔들고 갈 건지 바로 갈 건지 이걸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냐. 가치를 분석을 하라는 거죠. 자, 시장 이슈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거꾸로 탑니다. 거꾸로.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지금 코스피 2050포인트 구간이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 구간과 같은 밸류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더 빠져주면 견디는 거고. 언제 어떻게 살 거냐. 여유가 있으면 더 사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나면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18년도 10월 이후에 어떻게 됐나. 자, 19년도 5월에서 8월 이후에 어떻게 됐나. 자, 수익률이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만 폭락인 거지 결국은 지나면 수익률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만약에 시장이 그럼 버블이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건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수익도 많이 쌓여 있어야죠. 버블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이미 수익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근데 버블이 아니고 지금 침체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대응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서 시간 흘리면 된다라는 거죠. 왜? 싸니까. 요렇게 항상 시각을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 단기 방향성. 여기에 집중을 하면, 여기에 항상 집중을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흔든다고 이 흔드는 데서 어떻게 대응을 잘못하면 어때요? 오히려 소외된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헤지펀드들이 99%가 뭐 99%는 좀 오버한 것 같고 95%가 지수 수익률을 못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보다 95%가 미달인 이유가 뭘까? 미국 헤지펀드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노이즈가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이걸 거꾸로 타니까 그 수익률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수 수익률을. 자, 요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폭락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가치를 판단을 해봤을 때 저평가야. 그것도 절대 저평가야. 그리고 업황을 살펴보니까 업황도 매우 좋아. 장기 업황이 매우 좋잖아요. 뭐 4차 산업이라는 뭐 큰 모멘텀이 있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무슨 뭐 내수가 죽을 거다. 전 세계 보호무역이 확대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건데? 바로 급팽창할 거 아니에요. 막 법인세도 줄여주고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 쓰고 막 돈 풀고 그럼 그걸 준비를 해야지. 뭐 이제 부양책 쓰고 뭐하고 해서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 갈 걸 준비를 해야지. 지금 구간에 내수가 죽고 뭐 어쩌고. 이게 지금 이 이슈가 이 질병 이슈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갖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배팅해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황점검,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시장을 분석할 때 나는 어떤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